찰싹 살점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갈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에 로펌에 촉망받는 변호사 아들은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늙은 어미의 뺨을 망설임 없이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저 시장에서 반찬 파는 무능한 할머니이자 그의 빛나는 성공을 가릴까 두려운 시골 노모였을 뿐이죠. 하지만 아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긴 그 서류함 속에는 30년간 제가 지켜온 진짜 증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뺨을 맞은 시장 할머니가 꺼내든 위조된 서류 한 장이 아들이 평생 쌓아 올린 변호사 자격과 명예를 무너뜨릴 심판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법원이 아닌 어머니의 정의로 아들을 판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무기로 어머니를 속이려던 변호사 아들은 과연 시장 할머니가 내린 이 무서운 밥 한 그릇의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 한 그릇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밥알들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민수가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7시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아들이 1시간이나 늦어진 거예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아들 민수는 변호사입니다. 로펌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인데 요즘 들어 특히 바빠 보였어요. 집에 와서도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두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뿐이었으니까요. 8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국을 다시 데우고 밥도 전자레인지에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차가운 밥을 드시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뭔가 거칠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는 모습을 보니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나 보다 싶었어요. 고생했구나. 밥 먹어라. 저는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미역국이 좀 짜게 된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을 맞출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왠지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식탁에 앉더니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법정에서 상대방을 신문할 때처럼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응? 미역국인데. 왜 그러니? 이걸 사람이 먹을 음식이라고 내놓으신 겁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혹시 간이 세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맛을 봤는데 그렇게 짜지는 않았거든요. 미안해. 오늘 간이 좀 센 것 같네. 다시 끓여줄게.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새로 끓여서 다시 차려드리려고 했죠.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들이 음식 투정을 하면 바로 새로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제 팔을 붙잡더니 강제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앉아 계세요. 지금 몇 살이신데 아직도 밥도 제대로 못 하십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밥상 투정을 해본 적 없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렇게 화를? 일 있었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말이죠. 저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언제 민수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했다고요? 어머니가 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식탁 주위를 돌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상대방을 몰아붙일 때처럼 말이에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뭘 바라십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돈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능하시니까 내가 밖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아십니까? 동료들은 다 부모님 자랑하는데 나는 뭘 자랑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능하다니요. 30년 동안 민수 하나 키우겠다고 밤낮으로 일했던 제가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민수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수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밥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것도 못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탁! 제 뺨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때린 거예요. 제 아들이, 제가 30년 동안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저를 때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저를 때린 그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이웃집 김할머니가 모든 걸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셨던 거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맞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민수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냉정함을 되찾더니 김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일로 좀 시끄러웠네요. 그리고는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밥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그것도 못하시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김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뺨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이웃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김할머니,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이건 제발이요.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뺨이 아프다는 것도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로 말이에요. 식탁 위에는 민수가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밥과 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이 다 식어버린 미역국 위로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 밥 한 그릇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매일 차려온 밥상이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는 숟가락질도 서툴러서
제가 직접 떠먹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 밥을 한 번 입에 대지도 않고 어머니를 때리는구나 싶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제가 받은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어요. 어머니로서의 존엄이 완전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참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거예요. 식탁 위에 식은 밥 한 그릇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밥알들이 이제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30년 동안의 제 인생이었고, 제 사랑이었고, 제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분노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수치와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지만 저는 그 순간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식탁을 바라보니 어제 저녁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 뺨을 때린 그 손의 감촉까지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을 닦기 시작했어요. 젓가락 자국과 미역국이 흘린 자국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면서 제 마음도 함께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어제의 분노가 아직 가슴속에서 끓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민수가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될 리는 없잖아요. 식탁을 닦으며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가 최근에 달라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한 달 전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곤 했는데 요즘은 말수가 확연히 줄었거든요.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와 다투는 것 같은 톤으로 말하는 걸 몇 번 들었었거든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저는 행주를 헹구며 어제 민수가 한 말을 되새겨 봤어요. 어머니 때문에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언제 민수의 일에 관여한 적이 있었나요?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지난달에 민수가 가져온 서류들 말입니다. 바쁘다며 서명만 해달라고 했던 그 봉투들이요. 저는 시장 일이 바빠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서명했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뭐라고 했었죠? 간단한 계약서라고 했었나요? 아니면 토지 관련 서류라고 했었나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식탁 닦기를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 서류들과 어제 일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민수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그 서류들 때문일까요? 새벽 3시 저는 거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서류들의 사본을 몇 개 보관해 둔 게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중요한 서류는 항상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를 꺼내니 토지 사용 승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서명이 맨 아래쪽에 있었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재단명의 이전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단? 제가 언제 재단과 관련된 일을 했나요? 더 자세히 보니 제가 소유하고 있던 시장 근처 작은 땅이 어떤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땅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저 몰래 제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서명만 받아가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던 건가요?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명 날짜가 10월 3일로 되어 있는데 공문 처리일이 9월 25일로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서명하기도 전에 공문이 처리되었다는 뜻인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시청 기록 보관실에서 15년 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곳에서 각종 공문과 서류들을 다루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날짜가 꼬인 서류는 대부분 조작이나 위조가 의심된다는 것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민수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말인가요? 제 아들이 저를 속이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봉투의 서류들도 비슷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거나 제가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머리를 맑게 하고 싶었거든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민수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서류들을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들통날까봐 미리 저에게 화를 낸 것 같았어요. 마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민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민수는 변호사잖아요. 이런 정도의 의혹만으로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시청에서 일할 때 배운 것 중에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감정은 나중에라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원칙을 적용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서류들이 정말 위조된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도 알아봐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민수에게 빌미를 줄 수 있었어요. 변호사인 그가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침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됐습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평온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응, 곧 차려줄게.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민수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요. 사과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상황을 무마하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괜찮다. 너도 힘들었겠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괜찮다, 괜찮다 하며 얼른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 서명, 공문번호,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확인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분명히 조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민수가 저 몰래 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것도 거의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민수가 법을 무기로 저를 속이려고 했다면 저도 법으로 맞서겠어요. 그가 차가운 계산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저도 차가운 계산으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들을 정리하고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분노는 오늘의 냉정한 결의로 바뀌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싸움을 저도 제대로 싸워보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봉투들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토지 사용 승인서라고 민수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서명했던 그 서류였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펼쳐보니 맨 아래쪽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쓴 서명이었습니다. 서명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0월 3일. 그날을 기억했어요. 민수가 간단한 서류니까 서명만 해달라고 하며 가져왔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돌아와 피곤해서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서명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 맨 위쪽에 공문 번호와 함께 처리일이 적혀 있었거든요. 2024년 9월 25일. 잠깐, 이게 뭔가요? 제가 서명한 날짜는 10월 3일인데 공문 처리일이 9월 25일이라고요? 저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어요. 공문 처리일이 제 서명일보다 8회나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서명하기도 전에 어떻게 공문이 처리될 수 있나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뜻일까요? 저는 젊었을 때 시청 기록 보관실에서 15년 동안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공문과 서류들을 다루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날짜가 이렇게 꼬인 서류는 대부분 위조나 조작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과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날짜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 서류는 믿을 수 없다.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볼펜 잉크의 색깔도 다른 부분과 약간 달랐고 글씨체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어요. 특히 날짜 부분의 필압이 다른 곳보다 진해 보였습니다. 마치 급하게 써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 자식 정말 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도 꺼내 확인해 봤어요. 두 번째 봉투, 세 번째 봉투의 서류들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거나 제가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어요. 특히 세 번째 서류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재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빛복지재단이라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런 재단과 계약을 맺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류에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시장 근처 작은 땅을 그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기부라니요? 저는 기부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수가 저 몰래 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서류를 조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모두 펼쳐놓고 하나하나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서 민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저에게는 간단한 계약서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서명을 이용해서 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넘기려고 했던 거죠. 아마 한빛복지재단이라는 것도 민수가 만든 가짜 단체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쓰면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아마 영영 모르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 날짜를 잘못 적은 게 실수였네요. 아무리 변호사라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민수가 어제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이 일이 들통날까봐 미리 저를 주눅들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가 착각하고 계신다고 둘러댈 수 있잖아요. 정말 영리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저를 너무 얕봤다는 거예요. 저는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특히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여러 장 찍었어요. 이제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응, 고생했구나. 손 씻고 밥 먹어라.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저는 민수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뭔가 낌새를 채는지 말이에요. 다행히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특히 토지 관련 업무가 복잡해서요. 토지 관련 업무라니요. 혹시 제 토지를 빼돌리는 일 말인가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힘들겠다. 그런데 어머니, 지난번에 서명해 주신 서류들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역시 뭔가 찜찜한 게 있나 봅니다. 응, 복사본도 만들어뒀어.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복사본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봅니다. 복사본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나는 원래 중요한 서류는 복사본을 만들어 두거든. 시청에서 일할 때 배운 습관이야. 민수가 젓가락을 든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민수가 저를 속이려고 한 게 맞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도 확보했다는 것을요. 진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는 대신 차근차근 사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아침에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앉아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처음 그 서류들을 가져왔던 날을 정확히 기억해내려고 했어요. 그날은 10월 3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특히 바쁜 하루를 보낸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발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는데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민수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 서류인데? 간단한 토지 관련 서류예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 때문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그때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민수가 변호사니까 이런 일은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너무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었고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내용은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서류를 펼쳐놓고 연필로 서명할 곳을 표시해뒀어요. 저는 대충 훑어보긴 했지만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라는 서류야?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거예요. 복잡한 절차인데 어머니가 직접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일을 챙겨주는 효자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함정이었네요. 저의 신뢰와 피로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민수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을 했어요. 평소 쓰던 볼펜으로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날짜도 민수가 써놓은 대로 10월 3일이라고 적었고요. 서명을 마치자 민수가 바로 서류를 가져갔어요. 보통은 복사본이라도 주는데 그날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복사본은 안 줘? 아, 네. 나중에 처리 끝나면 정식 서류로 드릴게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피곤했고 민수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중요한 서류는 항상 복사본을 만들어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민수가 없을 때 서류 원본을 찾아서 몰래 복사를 해뒀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한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민수의 행동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왜 복사본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서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평소 민수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곤 했거든요. 저는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봐서요. 그러고 보니 민수가 그 서류를 가져올 때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자꾸 시계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좀 급해서요. 내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서류거든요. 그때 민수가 한 말이었어요. 내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왜 공문은 미리 처리되어 있었을까요?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민수는 이미 가짜 공문을 만들어 놓고 제 서명만 받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했던 거고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일어서서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온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퇴직할 때 받은 공문들, 집 매매 계약서,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둔 재산 목록까지 모든 게 정확한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관한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땅이었는데 남편이 생전에 미래를 위해 사둔 거였어요. 서류를 보니 그 땅의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장이 재개발되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뛴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민수가 그 땅을 노렸구나 싶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뒀어요. 특히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만약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훼손하려고 해도 증거가 남아있도록 말이에요. 오후에는 인터넷으로 한빛복지재단에 대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런 이름의 재단은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민수가 만든 가짜 단체였던 거예요.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서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서류의 날짜가 조작되었다. 둘째, 한빛복지재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민수가 급하게 서명을 받으려고 했다. 넷째, 복사본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먼저 시청에 가서 그 공문이 정말 발급된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민수 말고 다른 변호사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저녁을 차려주고 회사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혹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지 불안한 기색은 없는지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나이 드신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치매에 걸렸다거나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주장할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요? 정말 치밀한 아들이네요. 하지만 저를 너무 얕봤어요. 제가 아직 정정하다는 걸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감정이 아닌 사실로 승부할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날이었거든요. 먼저 시장에 나가서 평소처럼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시장이 좀 한가해졌을 때 저는 옆 가게 김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김 사장님, 잠깐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요?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제 가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김 사장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옆에서 장사를 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지낸 사이였거든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민원실이었어요. 그 가짜 공문이 정말 시청에서 발급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청 민원실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 공문이 정말 여기서 발급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했어요. 몇 분 후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공문 번호로는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발급한 공문이라면 반드시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만든 가짜 공문이 확실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조 공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해당 공문 번호는 본청에서 발급된 바 없음이라고 적힌 공식 문서였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청에서 나와서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다니는 로펌이 아닌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인데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접수처에서 상담 신청을 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인상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가 가져온 서류의 문제점들, 시청에서 확인한 내용,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바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명백한 서류 위조로 보입니다. 공문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청 확인서가 결정적이네요. 그럼 이걸로 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먼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여러 곳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했어요. 특히 상대방이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할 수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서류에 대해 물어봤을 때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모습 또는 실수로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 같은 것들이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모두 메모했어요. 그리고 상담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 가게에 들렀어요. 녹음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정말 간단해요.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춰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몇 번 연습해보고 나서 확실히 익혔습니다. 시장에 돌아와서 김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수가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그 서류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의심스럽게 굴면 안 되니까 일상적인 대화처럼 시작해서 점점 핵심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오후에는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제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움직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응, 고생했구나. 손 씻고 밥 먹어라.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지난번에 서명했던 서류 말인데. 민수의 젓가락 든 손이 순간 멈췄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네,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그 일이 잘 처리됐는지 궁금해서. 아, 네. 잘 처리됐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진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곳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야? 재단이요? 응, 한빛복지재단인가 뭔가. 민수가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복지 관련 단체예요.
어머니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내 땅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면서 나도 알고 싶지. 어머니, 복잡한 법률 문제예요. 설명해 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민수가 점점 짜증을 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급해지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살짝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궁금한데 그 재단에서 연락이라도 왔어? 연락이요? 아, 네, 가끔 연락 와요. 어떤 연락?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가짜 재단이라서 실제로는 연락이 올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냥 진행 상황 같은 거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줄래? 나도 직접 물어보고 싶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모습이 녹음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는 모습과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들이 모두 녹음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늘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시청 확인서, 변호사 상담 내용, 그리고 민수와의 대화 녹음까지 점점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준비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조된 공문들, 시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그리고 민수와의 대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장에 나가기 전에 김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서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요. 오전 중에는 평소처럼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오후 일정에 가 있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경찰서에서 어떻게 말할지 계속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김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집에 들러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단순한 시장 할머니가 아니라 고발인으로서 가는 거였으니까요. 지구대 대신 본서로 갔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조언해준 대로 중요한 사건은 본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각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겠죠. 제 차례가 되자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이 가져온 서류의 문제점들, 위조 의심 부분들, 그리고 시청에서 확인한 내용까지 말이에요. 경찰관은 제 말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서류 위조 혐의가 명백해 보이네요.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고발장 양식을 주면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 고발 사실, 증거 자료 목록 등을 적어야 했습니다. 피고발인 란에 민수의 이름을 적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의 이름을 고발장에 적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을 봐야 했습니다. 고발장 작성이 끝나자 경찰관이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어요. 일단 접수는 완료됐고 며칠 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에 연락드릴게요. 예비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출해 주신 증거들을 먼저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시청이나 토지대장 관리기관 같은 곳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민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고발장 접수 완료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텐데 며칠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은 평소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피고발인이 접촉해 와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저녁 8시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응, 고생했구나. 밥 먹어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왜? 그냥 걱정이 돼서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또 나이 이야기네요. 정말 끝까지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직 정정해. 걱정 말아라.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세요. 특히 복잡한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요. 복잡한 일이라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큼 복잡한 게 또 있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칠 후면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민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부인하겠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결국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발 사건 담당 수사관 박형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조사 결과 위조 혐의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시청과 토지대장 관리소에서도 해당 공문이 정식 발급된 바 없다고 확인됐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며칠 내에 피고발인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혹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출한 게 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진행 상황은 계속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경찰서에 소환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평소처럼 생활해야 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에요. 사흘 후 드디어 그 전화가 왔습니다. 박형태 수사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류 위조는 명확하고 재산 편취 시도도 확인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민수가 자백을 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변호사라서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기자들이 연락하면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말로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기자 김민호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최근에 고발하신 사건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는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한 곳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서 김민호 기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고발하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민호 기자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처음 서류에 서명했던 날부터 위조 사실을 발견한 과정, 그리고 고발장을 제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가족 간의 일이라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기자는 제 말을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기사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게 맞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쓰실 건가요? 서류 위조라는 범죄 행위보다는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거든요. 기자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만 정확하게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며칠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겠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 일이 신문에 실리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민수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숨기고 덮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흘 후 김민호 기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확인받았고요.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예정인데 미리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기자가 보내준 기사 초안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잘 써져 있었어요. 제가 말한 내용들이 정확히 담겨 있었고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뜻깊은 이야기라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아마 수사받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응, 고생했구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아직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민수는 제가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모를 거였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최근에 낯선 사람들이 연락한 적 있어요? 낯선 사람? 네, 기자나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민수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만약 그런 연락이 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언론에 노출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나올 텐데 그때 민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공개될 거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확인했어요. 지역신문 사회면 한 귀퉁이에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 아들의 서류 위조 밝혀내.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였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말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사건의 경위부터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게 사실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신문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김민호 기자가 말했던 게 맞았어요. 그 기사 하나가 며칠 뒤 더 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할 거였거든요. 그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로 시작된 일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김민호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요? 전국 일간지, 방송사까지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요즘 가족 간의 신뢰 문제나 노인 대상 범죄가 사회적 이슈거든요. 특히 변호사가 자기 어머니를 속였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에요. 그날 오후부터 정말로 여러 기자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정민 변호사와 상의해서 몇 곳과만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 방송사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니, 기자회견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MBC 탐사보도팀 기자 이영수 씨였어요. 경험이 많아 보이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이 사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정의 실현의 문제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기자회견이라는 게 너무 큰일 같았거든요. 제가 그런 큰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진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 자체가 충분히 감동적이에요. 이정민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권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숨기면 더 이상한 추측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영수 기자가 모든 걸 준비해 주기로 했어요. 장소는 시민센터 대회의실로 잡겠습니다. 날짜는 언제가 좋으세요? 언제든 좋아요. 제가 맞춰갈게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기자회견 날이 정해지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영수 기자가 미리 와서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이 나오면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무슨 질문들이 나올까요? 주로 사건 경위나 어머니의 심정 같은 거예요. 어려운 법률 질문은 변호사님이 대답하시고요. 며칠간의 사실 확인 끝에 기자회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민수의 상황도 더 심각해졌어요. 검찰에서 정식 기소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박형태 수사관이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도 불가피할 것 같아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거든요. 드디어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시민센터 대회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단상에 앉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당황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영수 기자가 사회를 봤어요.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서류 위조 사건의 피해자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보면서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처음 서류에 서명했던 날부터 위조 사실을 발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들을 고발하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속은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믿고 키운 아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뿌듯해요. 나이가 들어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럽거든요. 이정민 변호사가 법적인 부분을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서류 위조와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이영수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여러 기자들이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몇 곳과 짧은 인터뷰를 더했습니다. 오늘은 법정이 아니라 진실의 무대입니다. 제가 한 말 중에 기자들이 가장 인상 깊어했던 문장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아들의 서류 위조를 직접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평생 남들 앞에 나서 본 적 없던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거였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뉴스를 보고 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졌어요.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용기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판결이 드디어 세상에 전해진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문자와 전화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도 아들한테 속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 보고 힘이 납니다. 정말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족끼리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박형태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 상황이 빨라지고 있어요. 검찰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다음 달 중에는 시작될 것 같아요. 증거가 명확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민수의 소속 로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로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대요. 민수 씨 해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해임이요? 네, 변호사가 서류 위조 사건에 연루되면 로펌 이미지에 큰 타격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조치예요. 그날 오후 정말로 민수의 로펌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어 씨가 모친 대상 서류 위조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는 민수의 표정이 참담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변호사 시절의 당당함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모든 게 다요. 어머니를 속인 것도 때린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며칠 후 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 결정이 나왔어요. 민수는 변호사 자격이 3년간 정지됐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변호사 자격 정지 3년이라니 사실상 변호사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심한 처벌인가요? 네, 서류 위조는 변호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범죄거든요. 신뢰가 생명인 직업이니까요. 재판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호할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첫 번째 공판에서 민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십니까? 네, 모두 인정합니다. 재판장에서 민수의 목소리를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거든요. 판결은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그리고 피해 배상금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에서 나오면서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네요. 아마 언론 보도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실형은 안 받았잖아요. 집행유예라도 전가자가 된 건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변호사로 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자격을 잃었고 전가자가 됐어요. 제가 원하던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자격도, 명예도. 그래도 목숨은 있잖니.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겠어요. 어머니한테 진짜 효도하면서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몇 달 동안 짓눌렸던 마음이 드디어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머니 보고 힘 얻었어요. 김 사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하세요. 그제야 저는 완전히 홀가분해졌어요. 승리감보다는 정의가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거든요. 형사 절차와 민사적 환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정리됐어요. 제 재산도 온전히 되찾았고 민수가 조작하려던 계획도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몇 달 전에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판결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제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준비하느라 바쁜 상인들, 그리고 벌써부터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까지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제 가게에 도착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반찬을 꺼내서 진열하고 가격표를 정리하고 앞치마를 두르는 모든 과정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김 사장님이 인사해 주셨어요. 몇 달 전 제가 힘들어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김 사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짓눌렸던 그 무거운 감정들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아침 7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먼저 오셨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어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오전 10시쯤 익숙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제 가게 앞에 섰어요. 혹시 신문에 나온 그 할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제 통장을 비워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몇 달 전에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기사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맞서려고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그 여성이 돌아간 후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이정민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장 구경 겸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잘 해결됐네요. 처음에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서류 위조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고발장을 제출할 때의 떨림, 기자회견을 할 때의 긴장감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서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판결이 나온 후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어머니, 장 볼 거 있으면 제가 사올까요?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어머니, 몸 안 아프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김민호 기자가 찾아왔어요. 처음 제 이야기를 기사로 써준 그 기자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후속 기사 준비하는데 근황이 궁금해서 왔어요. 후속 기사요? 네, 그 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할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 외에는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어요. 잘못된 건 가족에게라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해요. 기자가 열심히 메모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시장 골목을 둘러봤어요. 분주한 사람들, 정겨운 소음, 그리고 따뜻한 햇살까지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온해요. 오랜만에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기자가 떠나고 나서 저는 장부를 펼쳤어요. 오늘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정직한 숫자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일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힘으로 벌어들인 정직한 돈, 제 손으로 적는 정직한 장부, 모든 게 더욱 소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고 가격표를 치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효자가 되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네, 꼭 그러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오늘의 판결은 끝났지만 제 삶의 법정은 아직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언제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밥은 식었지만 민수의 인생은 식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후회와 반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뜨거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낸 존엄으로 지은 밥 말이에요.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판결이 끝났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내 밥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밥이 되었습니다.